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크립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립 테스트는 점탄성체에 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면서 어떤 식으로 거리가 늘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점탄성 평가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탄성체에 응력을 가할 때 움직임이 나타나죠.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죠? 근데 힘을 제거하면 탄성에 의한 움직임, 즉 변형 부분은 되돌아오게 되고요. 점성에 의한 움직임인 흐름은 되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정한 면찰 응력을 쭉 가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힘을 빼요. 이까지가 크립 테스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힘을 뺄 경우에 3만큼만 되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되돌아간 거는 탄성에 의해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30%가 탄성, 그 다음에 7만큼, 10분의 7이니까 70%는 점성에 의해서 되돌아가지 않고 흐르고 70%는 흐르고 30%는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탄성체가 얼마 정도의 비율로 점성과 탄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법이 바로 크립 곡선이 되겠습니다. 크립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실레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실레이션 테스트는 크립 테스트에서 일정한 힘을 주는 것과 달리 주기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주기적이라는 건 이렇게 왕복해서 반복되는 힘을 주는 건데요. 조금 살펴보면 점탄성체가 어느 정도의 탄성의 특성과 어느 정도의 점성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으로서, 그죠? 크립 테스트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이제 크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늘어나는 길이와 되돌아가는 길이, 거리, 이것만 측정하면 점성과 탄성을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그죠? 쉬운 방법임에 불구하고,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 오실레이션 테스트는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없애버리느냐, 손실하느냐, 이걸로서 점성과 탄성을 이제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100 중에서 에너지를 100을 줬을 때 80을 저장하면 80%가 탄성, 20%가 점성,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크립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기적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2장 끝에서 후도레오미터, 즉 침입형 점도기에서도 업앤다운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힘이 가해졌었잖아요. 여기 실린더가 있으면 밑에서 이제 내용물이 담긴 그릇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비슷하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힘을 줍니다. 아래판은 고정하고 안에 유체가 들어있어요. 점탄성체가 들어있죠. 윗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고리를 걸어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돌리면 이쪽으로 돌 때는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다 되돌아갈 때는 다시 이렇게 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당기고, 되돌아갈 때는 밀고,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좌우로 윗판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좌우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쌓인 곡선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수식 부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찰 응력이 이제 타우제로는 이게 극대값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공부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함수들을 배우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타우라는 응력을 가하면 타우제로 이게 극대치예요. 이게, 그죠? 가장 멀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 가장 높은 값이 되겠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게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완복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1로 갔다가 또 1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응력을 이런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 이런 걸 이제 정연파라 그러죠. 근데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주기적인 함수, 주기 함수로 주는, 그죠? 응력이 주기 함수로 나타날 때, 인풋 값이 주기 함수로 나타날 때 평가하는 방법을 오실레이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힘을 주는 방식은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요 식을 방금 봤었죠, 그죠? 그런데 응력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역학적 모델 있죠? 앞에서 맥스웰 모델이나 아니면 켈빈 보이트 모델이나 아니면 버거 모델 같은 데다가 응력을 가하잖아요. 타우는 이제 주기적인 함수인데, 근데 응력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진폭 앞에서 최대 타우 제로, 요게 진폭이었잖아요. 진폭이나 주파수 오메가에 따라서 응력이 변하게 돼요. 즉, 타우 yx라는 요런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주기 함수로 주어지는 이런 면찰 응력은 여기 응력의 최대값인 진폭과 여기 주파수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찰 응력을 가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진폭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점탄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진폭하고 주파수가 점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물질의 점탄성이 달라지는 데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진폭과 주파수가 점탄성에 파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둘 중에서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의 변수만을 독립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물성을 측정한 후에 그 다음에는 반대로 처음에 이렇게 변화시켰던 걸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고정했던 거를 변화시키면서 점탄성을 측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면찰 응력에 영향을 주게 될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면서 테스트를 한번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처음에 변화시켰던 걸 고정하고 처음에 고정했던 걸 변화시키면서 방법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장품에서는요, 주파수를 고정을 먼저 해요. 주파수를 대략 오메가는 1로 많이 고정을 합니다. 주파수를 고정한 다음에 응력의 최대치인 진폭을 타우 제로 값을 변화시키면서 점탄성체의 물성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거를 뭐냐면 스트레스 수입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수입. 그죠? 스트레스 수입은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타우 제로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붙였고, 수입이란 거는 아주 작은 양식 변화시키면서 쭉 훑어가듯이 변화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을 수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응력 수입이라고 하면 응력 값을 굉장히 작게 조금씩 해서 증가시키면서 응력의 범위를, 그죠? 일정한 범위만큼을 응력을 쭉 잘게 변화시키면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력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응력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는데요. 이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는 건 앞서서 말했지만 점성 부분은 점도식,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 부분은 타우는 지 감마, 이 식을 따르게 되는 영역을 우리가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데 측정한 데이터로 봐서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작게 줄 때는 원래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유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 플라스틱 유체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도 플라스틱 유체에서는 굉장히 약한 내부 구조가 있어서 처음에 아주 작은 응력이 가해지더라도 그게 깨졌는데, 플라스틱 유체에서는 항복 응력 이하의 값에서는 그 응력을 가하더라도 이 구조가 깨지지 않아요. 그 구조는 항복 응력 이하의 값은 우리가 견디잖아요. 그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점탄성체에서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가 깨지기 전, 그죠? 항복 응력은 조금 달라요. 항복 응력은 이게 스트레스 수입은 주파수 형태로 응력을 가하는 거고, 앞에서는 한 방향으로 플로우 테스트, 이제 5장에서 공부할 건데, 플로우 테스트에서 응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측정 방법이나 수치의 내용은 다른데, 생각으로는 비슷하게 생각이 돼요. 항복 응력 전에는 구조가 안 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는 거는 항복 응력이 넘어서지 않는 그 이하의 값을 줘서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는 거는 내부 구조가 깨지기 전, 그죠? 선형 점탄성 영역은 타우0로 결정되니까 이 타우0 값이 얼마 정도 갈 때까지 선형 점탄성 내부 구조가 깨어지지 않나, 이렇게 그 값을 최대치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치를 알아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처음에는 타우0를 변화시켰죠. 응력을 변화시켰잖아요. 이번에 응력을 고정하는데 어떤 값으로 고정하냐 하면 선형 점탄성 영역 내의 값으로 고정을 해요. 예를 들면 선형 점탄성 영역이 10파스칼 정도였다. 그러니까 10파스칼 를 넘어서는 값에서는 구조가 깨지는데 그 이하 값에서는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식으로 선형 점탄성 영역 밑에 값을, 아래의 값을 사용하고 그걸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파수를 처음 할 때는 1로 고정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주파수를 쭉 변화시키면서 점탄성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가법을 프리퀀시 수입, 주파수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레이션 테스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순서대로 이제 주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 수입, 응력 수입을 먼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응력 수입에서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고 그 아래 값으로 고정한 다음에 주파수 수입을 두 번째 향하게 되는 거죠. 좀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듣고서 이런 내용을 좀 반복하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제목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범위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응력 수입은 일단 실제 점탄성 물질을 오실레이션 테스트로 측정할 때 우선 행하는 걸로서, 그죠? 응력의 진폭 타우0를 변화시키면서 G-와 G2-를 측정하는 응력 수입이에요. 자, G-와 G2-가 나왔다, 그죠? 자, 요거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값은 점탄성 물질의 내부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타우0 값을 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내부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은 컴플렉스 G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델타 값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컴플렉스 G, 복소 탄성률과 델타가 뭐였죠?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로스 앵글이 위상차라든지 아니면 뭐였죠? 손실각, 이렇게 번역됐죠. 자, 이제 네 가지 모르는 변수들이 나왔어요.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G-, 그죠? G-, G2-, 컴플렉스 G, 델타, 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형 점탄성 영역이 나왔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오실레이션 테스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파악 좀 해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일단 G-란 거는, G-는 저장 탄성률이에요. G-는 저장 탄성률, G2-는 손실 탄성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탄성률을 배웠잖아요. 이 탄성률은 탄성체에서 정의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탄성체에 확장을 할 경우에 기존의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탄성률을 저장 탄성률이라고 불러요. 이게 순수한 원래의 탄성체의 탄성률 성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저장 탄성률인데, 이게 에너지를
주니까 하나는 그냥 흘러버리고 그걸 솟아내버려요. 그죠? 솟아내버리는 거를 손실탄성률이라고 불러요. 손실된 탄성률. 탄성률 중에서 어떤 그 면찰 응력으로 에너지를 줬을 때 그걸 그대로 저장했다가 회복되는 그 부분을 저장탄성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실돼버려요. 소실되는 거를 손실탄성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이거를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을 더한 값, 요걸 더한 값을 복소탄성률이라고 불러요. 복소탄성률이라고. 자, 복소탄성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G'와 G2'는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하나는 손실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합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장하는 부분과 손실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걸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로 해서 실수부를 저장탄성률, 허수부를 손실탄성률로 해가지고 복소탄성률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만 알면 돼요. 근데 왜 복소탄성률이 나왔냐? 요 관계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탄성률이라 그러면 여기 가로축이 허수축이 되고 세로축이 실수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로축을 미안합니다. 가로축을 실수축, 그죠? 세로축을 손실탄성률 허수축이라고 본다면 J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플렉스 G는 뭐겠습니까? G''와 G2'를 합한 거죠. 컴플렉스 G는 G' 플러스 J G2'가 되겠죠. 요게 바로 좌표 G' G2'가 바로 복소탄성률 좌표가 되잖아요. 좌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점성체는 저장탄성률이 어떻게 되나요? 순수한 점성체는 저장탄성률이 0이죠. 그 다음에 손실각은 얼마죠? 손실탄성률이니까 각도가 델타 값이 90도가 되겠죠. 90도. 그죠? 손실각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손실각이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탄성체는 저장탄성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탄성률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손실각은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네모난 도표를 그렸었잖아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 네모난 도표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G'와 G2'에서 G'가 저장탄성률이고 탄성을 나타내고 G2'가 손실탄성률로 점성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컴플렉스 G와 델타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탄젠트가 같은 그런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컴플렉스 G 값이 요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와 요거의 한 거리 요게 되잖아요. 요게 컴플렉스 G가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델타니까 컴플렉스 G 요 값에다 코사인 델타를 하면 저장탄성률이 되잖아요. 사인 델타 값을 하면 손실탄성률이 돼요. 즉 G'와 G2'는 컴플렉스 G와 델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손실탄성률, 저장탄성률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손실탄성률과 저장탄성률의 비율이 바로 뭐죠? 그 점탄성체의 점성과 탄성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되겠죠.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복소탄성률과 델타, 손실각으로 나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두 가지는 서로 두 가지 말면서 다른 두 가지를 서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G'와 G2'를 알면 컴플렉스 G와 델타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혼용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G 컴플렉스와 복소탄성률과 손실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펴보는 거고 그 두 가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번 수업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차트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었지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여기 보면 이게 손실각이고 이게 컴플렉스 모듈러스 복소 탄성률이었죠.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G'와 G2' 복소 탄성률 대신에 저장 탄성률과 그 손실 탄성률을 나타내면 이게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그 화장품의 다양한 제형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 실수와 허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을 굉장히 빨리 일부러 진행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리고 그 실수와 허수를 이제 수학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나 그 이전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서 좀 그냥 공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우는 교과 과정 중에 없었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빨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프만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그 컴플렉스 G와 컴플렉스 G 복소 탄성률과 델타 손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